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3월 21일 한국시간 새벽 3시에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가 예상한 것처럼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오늘은 FOMC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년 3월 21일) FOMC 정책금리가 동결로 결정되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FOMC 발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미지식을 위한 용어를 먼저 알아보고 발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들을 통해 언급되고 그 사실을 경제 기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는 통화당국의 개입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상태의 금리로, 쉽게 말하면 줄을 설 때도 기준이 필요하듯이 한 나라의 기준금리를 정책적으로 운영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립금리를 중립적 실질금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론상의 금리로 기준금리처럼 공표되거나 대출이자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금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와 관련하여 중립금리를 언급하고는 합니다. 경제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의 압력을 주지 않는 균형금리로 통화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티키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끈적한 고물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준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입니다. 한번 오른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끈적하게 상승 경향이 지속되는 현상을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같이 미국의 물가가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는 듯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재화 및 서비스에 가중치를 두고 집계하는 스티키 소비자 물가지수를 만든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FOMC 경제전망 SEP인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년에 8번의 정례회의를 하고 그중 4번 점도표와 경제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이 전망치를 경제전망 SEP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에 FOMC 정례회의를 하고 경제전망 SEP를 수정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점 하나가 FOMC 위원 1명이 응답한 향후 적정 금리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적정한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위원 개인의 답을 표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도표는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혹은 내릴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반드시 금리를 저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 와 같은 계획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 시기에 이 수준의 금리가 될 것 같다 또는 이 시기에 이 금리가 적절할 것이다 라는 연준 위원 개인의 예상 의견이므로 점도표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전망 SEP는 전망치 중앙값을 중요하게 보면 되는데요. 미국의 경제성장률 GDP, 실업률, PCE와 코어 PCE 수치를 표시하며 위원들이 예상하는 해당 연도 말에 정책금리 중앙값과 중립적 실질금리도 나타내줍니다. 여기까지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FOMC 정책금리 결정 성명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3월 조기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경제 지표의 현 시점 수치만 반영하였을 뿐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성명서 내용이 변하면서 강조하였던 내용이 변함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명서 내용은 지난 2월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제 전망치 SEP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연준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지난 12월 경제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은 1.4% 성장에서 2.1% 성장으로 높였고 2025년은 1.8% 성장에서 2.0%로 2026년은 1.9% 성장에서 2.0%로 높였습니다. 미 연준이 미국의 경기 전망을 상향한 것은 탄탄한 노동시장의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높인 것으로 미 연준도 미국의 경제 상황을 침체와 연착륙 사이에서 연착륙 쪽으로 순탄하게 예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므로 다음 경제 전망치 발표에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이번에 또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성장률 수정과 함께 실업률 전망치도 낮췄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실업률 전망치를 지난 12월 실업률 전망치보다 낮췄습니다. 2024년은 4.1%에서 4.0%로 낮췄고 2025년은 변함이 없고 2026년도 4.1%에서 4.0%로 낮췄습니다. 고용시장이 연말까지 탄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PCE 인플레이션 수치는 2024년과 2026년은 변함이 없고 2025년에 조금의 수정을 하여 2.1%에서 2.2%로 높였는데 코어 PCE 인플레이션 수치는 2024년 2.4% 전망에서 2.6%로 높여 인플레이션 수치가 매우 끈적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망치보다 오히려 코어 PCE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은 여전히 4.6% 정도로 보고 있으며 2025년에는 3.6%, 중앙값을 3.9%로 높였습니다. 2024년 3번의 금리 인하와 2025년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것을 2025년 3번의 금리 인하로 전망치를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2025년에 스티키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수준을 예상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립금리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장기 실질 중립금리를 2.5%에서 2.6%로 높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 내용 요약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총 투표권은 12장이고 7명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7장을 투표하고 1장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행사하며 나머지 4장은 11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점도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 위원 개인에게 이 시기에 적절한 금리 수준을 물어봐서 답변을 듣고 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도 모두 참가하여 19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위원들은 2024년 말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은 4.6%로 변동이 없지만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마음이 바뀐 위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는 중앙값이 4.6%, 2025년에는 중앙값이 3.9%, 2026년에는 3.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점도표를 작성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명,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명,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5명,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9명, 4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의 점도표와 비교해보면 12월에는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명,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명,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5명,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위원이 6명, 4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4명, 6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1명이었습니다. 전망치 중앙값은 지난 12월과 4.6%로 같지만 여러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위원들 몇 명이 더 적은 횟수의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의 변화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현재 나타나는 경제 데이터에 인플레이션 재발을 염두에 두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점도표상의 전망치 중앙값의 변동이 없고 위원들이 여전히 3번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답변 내용 요약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2%를 향한 범피로드 위에 있다. 우리말로는 울퉁불퉁한 길이니 비포장도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튀는 데이터 결과 등이 추세적인지 아니면 단발성인지 아직은 판단하지 못하는 연준의 현 상황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다소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상반기 중에 보게 될 수도 있다. 1월 개인 소비지출 지수와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던 것은 계절적 영향으로 파악한다. 이 부분에서는 파월 의장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소 높게 나온 것을 계절적 영향으로 파악하면서 추세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통화정책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준은 과거 아서번스의 사례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싶겠죠. 연준의 목표치 2%를 향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 그러나 목표치 2%를 향해 가고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긴축 이야기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나 조만간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차 대조표의 축소라는 것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 수요는 여전히 가용 인력의 공급을 웃돌고 있고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이런 노동 공급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이 수치는 근원 PCE와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입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낮아지면서도 전월 대비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물가 둔화세가 고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수 발표를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물가 둔화세가 고르지 않으며 완화가 지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소비자 물가의 품목별 기여도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미국 소비자 물가의 품목별 기여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표를 보시면 에너지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이며 상품 물가도 이미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료품 물가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다만 서비스 물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끈적하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의 대표적인 것은 주거비와 운송비, 인건비 같은 것들입니다. 임대료와 주거비, 운송비 등이 끈적하게 서비스 물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유동성의 약화, 즉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 시중에는 18조 5천억 달러가 넘는 MMF를 포함한 현금성 통화가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고용 및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야 합니다. 미국의 노동 공급은 수요를 웃돌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도 좋은 편입니다. 이것이 낮아져야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와 연계된 서비스 물가가 낮아져야 합니다. 임대료, 자가주거비, 운송비, 인건비 등 끈적한 서비스 물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연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목표치는 달성하기가 힘들겠죠. 마지막으로 또 이와 연계된 홍해 및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 국제유가 상승과 운송비 등의 영향이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오버슈팅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 세계 각국 주가 및 위험 자산들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했었죠. 24년에 들어서 1월과 2월에 걸쳐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 등의 발표로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하면서 국채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도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FOMC 발표 이후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높아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FOMC 경제 전망치 SEP의 GDP 예상치 수정으로 알 수 있듯 미국 경제 성장과 무역 수지가 안정되므로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하반기까지 큰 변화 없이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 준다면 연준의 점도표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를 예상해 보았을 때 6월은 이르고 7월 31일 FOMC에서 첫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예상도 6월까지 아무 일 없이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을 담보로 한 예상입니다. 앞으로 발표하게 될 경제 지표가 계절적 요인으로 단순히 울퉁불퉁한 지표를 보인 것으로 그치며 2% 목표치를 향해서 순항하게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만 불안 요소가 잠재된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게 된다면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에 시달리면서 고용시장마저 흔들리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해도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리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크나큰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현재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큰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이제 한국은 미루고 미루었던 청구서를 받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져 보이는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가입니다. 거짓된 언론의 완장을 두른 자들이 마치 금리 인하가 민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금리 인하 노래를 부르며 금리 인하만이 나라를 구할 것처럼 시민들을 가스라이팅하지만 그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물가를 빨리 잡으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를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지도자만을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 변화만이 이 사회를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의 변화가 좋은 지도자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절대 언론의 탈을 쓴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사기에 속지 말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대비, 그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현혹하여 이득을 보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번 땀의 가치를 가져다 바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3월 FOMC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